그래서 원자의 세계를 이제 거시 세계, 우리가 태양과 행성들과 우주의 모든 그 물리 법칙들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다 어느 정도는 밝혀냈어요. 아직 많이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근데 이제 원자 세계의 이제 작은 미시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더 이상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원자 모형이잖아요. 여기 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이 있고 이게 원자 핵이 태양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게 지구처럼 행성처럼 궤도를 따라서 일정하게 돌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거를 주변을 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 핵이 있으면 원자 핵이 있으면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률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네? 일정한 궤도 따라 도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양자 도약을 한다는 거예요. 궤도가 있어요. 전자가 핵 주변을 도는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가 여러 개의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궤도, 전자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궤도가 있는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면 밑에 궤도로 떨어지고 에너지를 주입받으면 위에 다른 궤도로 옮겨가고 근데 이 옮겨가는 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옮겨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뿅 하고 다른 궤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뿅 하고 더 낮은 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있다는 말이 돼요. 이 말은. 이건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다고, 이거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근데 실제로 그냥 그렇다. 물질이 원래 그런 거다. 받아들이자. 확률적 실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입자화된 물리적인 실체는 위치와 속도를 갖는 거죠.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궤도상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자 물리학의 세계, 그러니까 원자보다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없게 되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알고 싶으면 위치만 측정하면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측정하고 싶으면 속도만 측정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뭘 네가 측정하고 싶은지 이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 이게 어떤 입자를 알려고, 전자를 알려고 파장이 강한 빛을 이제 발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어디에 튕겨 나가겠죠. 그러면 아, 위치가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치는 아는데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강한 파장인 거죠. 전자기파 중에 파장이 이렇게 짧은 거는 에너지가 센 거예요. 그래서 탁 튕겨 나가면서 아, 여기 있구나 하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튕겨 나가면서 그 전자의 속도에 영향을 미쳐요.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 속도 측정기가 있잖아요. 시속 60km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측정 광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차에 탁 튕겨서 돌아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광원 측정이 탁 여러분의 차에 맞을 때 여러분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여러분 차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측정하는 빛이 딱 때리는 순간 속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속도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약한 파장을 쏴야 돼요. 근데 약한 파장을 쏘면 속도를 움직이고 있는 걸 알겠어. 움직이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알려면
이미 이 물질 세계에서 위치나 속도를 알려면 그걸 알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정해지면 위치가 불확실해지고요. 위치가 정해지면 운동량이 불확실해진다. 둘 중에 하나만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하나 더 무서운 얘기는 불확정성의 원리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보성의 원리라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이게 빛을 쏴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틈이 있잖아요. 빛을 이렇게 투과시키면 이 스크린에 여러 가지 빛 기둥이 생겨요. 이 말은 빛이 뭐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물결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동 에너지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관찰을 하게 돼요. 측정을 한다고요. 빛이 그러면 요 지나갈 때 측정 장치를 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전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생겼잖아요. 물결처럼 움직였잖아요. 파동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하면 입자처럼 움직여요. 입자. 그래서 두 개만 생겨요. 관찰자가 관찰을 안 할 때는 여러 개가 생긴다고요. 근데 측정을 하면 딱 두 개만 생겨요. 이거 물질이 이래서면 안 되죠. 물질. 내가 여러분을 안 보고 있으면 지금 여기 혼자 계시잖아요. 딱 고정된 물질적인 어떤 실제잖아요. 근데 내가 형제님을 안 보고 있으면 갑자기 여러 개가 확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딱 보면 딱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물질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인가요? 이게 도대체 뭐야? 더 재밌는 거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관찰을 하는데 측정을 하는데 이 두 슬릿 중에 두 틈새 중에 하나만 측정을 하겠어요. 하나만.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하나만 측정을 했으니까 여기 측정한 데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여기 측정 안 한 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 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찰이 측정이 한 군데서만 이루어져도 그럼 여기 이렇게 쓰면 반대편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측정해도 상대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의 기기묘묘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죠. 그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각만으로 하는 실험인데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서 고양이가 뭐를 건드리면 고양이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뭐가를 툭 치면 하여튼간 뭐 해서 이제 독가스가 이렇게 방출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상보성의 원리에 따르면 중첩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양이도 있고 죽어있는 고양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딱 결정돼요? 내가 이 상자를 열고 딱 관찰하면 그때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중첩돼 있다는 거예요. 파동처럼, 여러 개의 파동처럼. 이해가 되세요? 하여튼 이런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다 원자로, 물질이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분신술을 안 부리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측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지금 이 제 원자들이 이 빛에 의해서 측정당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나한테 이 빛이 나한테 도달하면서 내 원자를 때려요. 그럼 내 원자 중에 어떤 전자가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다른 것에 간섭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게 나오고 있어서 빛이 있어서 그거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작은 원자보다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 효과가 그걸 특별하게 내가 측정하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쫙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기본 성질이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성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시공간의 상대성이나 또는 빅뱅 우주론이나 양자 물리학의 이런 세계를 접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이런 모든 걸 빠져나갈 길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느님을 믿으면 안 되니까.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다 물질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굳이 하느님을 들먹여서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그냥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냐면 다중우주론, 평행우주론인 거예요. 평행우주론. 예를 들자면 확률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파동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입자화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파동들은 어디로 간 걸까? 이거예요. 내가 관찰하기 전에, 측정하기 전에 파동이 있었는데 그 파동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파동 붕괴라고 그래요. 파동이 하나의 입자로 변한 거예요. 아까 여기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선이 있었잖아요. 여러 개 선이 내가 관찰하고 측정하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는데 사실 6개보다 더 많죠. 쭉 계속 있어요. 계속 파동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2개가 됐잖아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3개의 우주로 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면 무한한 우주를 이제 상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평행 우주론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리모컨을 넣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우주는 그 우주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우주는 여기 와 있는 우주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평행 우주론, 모든 가능성 있는 그 파동들은 다 각기 나름대로 우주를 계속 펼쳐 보인다고 그런 설명을 하는 게 평행 우주론이고, 평행 우주론이에요. 다중 우주론은 빅뱅이 시작된 때가 하나만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빅뱅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다중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평행 우주론이든 다중 우주론이든 근원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원인을 계속 소급시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근데 결국엔 최종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이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수학 방정식으로는 이런 다중우주나 평행우주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수학 공식으로, 이론으로. 근데 수학자 중에 괴델이라는 천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기초론에 또는 현대적 컴퓨터 설계의 이론적 배경이 된 원리를 말한 사람인데 불완전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수학에는 책에 나와 있지만 수학에는 자체 내에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과학의 언어예요, 수학이. 근데 수학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학도 불완전하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뭔가를 설명했다고 해서 이게 다 완전한 이론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수학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괴델의 이 이론은 제가 뭐 원래 문과생이고 수학에는 포기한 사람이라, 수포자라 뭐 공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대한민국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참인가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나는 거짓말쟁이라며. 그 내가 말한 건 참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짓이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다 거짓말인 건 틀림없잖아. 그러니까 참인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논리적 모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에도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체로는 완벽한 논리 체계 같지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물질적 세계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확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자의 세계는 확률적 세계라고요. 실체가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생명이 그럼 어떻게 이제 생명에 대해서 다뤄보자면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보면 일단 원자들이요 분자가 돼야 돼요. 분자. 그렇죠? 원자들이 뭉쳐서 분자 구조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물 분자는 H2O잖아요. 그러면은 산소 원자가 있어요. H가 있어요. 수소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는 거죠. 그러면 H2O가 되는 거죠. 물 분자가 되는 거예요. 원자들이 모여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유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밖에 하나의 전자를 갖고 핵이 있고 하나의 전자를 갖고 있어요. 수소들은. 근데 성질이 바깥에는 항상 두 번째 궤도 이게 산소 원자는 전자의 궤도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첫째 번 궤도에는 전자가 두 개 있는 게 안정적이에요. 왜 안정적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항상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 두 개가 돌게끔 그게 안정적이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8개가 돼야 돼요. 8개가. 근데 산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예요, 지금? 2, 4, 6개밖에 안 되잖아요. 2개가 더 필요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안정화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최적화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불안정하면 계속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물질이. 그래서 이 전자들을 수소 원자 둘이 같이 나눠 가져요. 공유예요, 공유.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물 분자를 이루는 거예요. 저렇게 안정화시키면서 분자가 되도록 이렇게 물리 법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 분자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원자들이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 확률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분자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깜빡깜빡 있다 없다 양자 도약을 하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확률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분자가 이루어지고 가장 잘 결합을 하는 원소가 있어요. 그건 탄소예요. 탄소가 뭐죠? 별이 타고 남은 재를 말해요. 그게 탄소예요. 꽝 하고 별이 폭발하면서 재가 되잖아요. 그 탄소 성분인 거예요. 숯이 가장 잘 흡착하고 가장 잘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탄소 주변으로 질소와 그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산소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이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성분인 거예요. 단백질이 되려면 아미노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있는 생명체의 단백질을 이루려면 22개의 아미노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아무렇게나 이렇게 결합이 되면 아무렇게나 막 결합되는 게 아니라 탄소를 중심으로 22개의 아미노산만이 생명체의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미노산이 다 생명체가 되는 단백질을 이루는 게 아니라 22개의 종류만 생명체의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알파벳인 거예요. A, B, C, D 24개의 알파벳가 있잖아요. 그 알파벳으로 문장을 이루죠. 그러니까 문장이 될 수 있는 알파벳은 22개밖에 안 되고 22개의 알파벳으로 우리가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의 종류가 3만 가지예요. 3만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으로 3만 권의 책을 써야 된다고요. 단백질 구조, 단백질의 3만 개의 종류를 이게 다 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 책에도 한글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꼭 자음과 모음이 이게 단백질 하나예요.
그럼 자음과 모음이 여기 있는 문법 구조대로 의미 구조대로 질서 있게 결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생명체를 이루는 하나의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만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3만 권이나 써야 된다고요.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구조들이 정확하게 알파벳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결합을 문장 구조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자연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왜 불가능해요?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백질 구조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백질 구조는 질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생명 현상은 질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물리적 현상에서 생명체만 질서를 만들어내요. 저절로. 저절로라는 말이 과학자들은 저절로라고 무신론자들은 저절로라고 말하지만 저절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리법칙상. 뭔가 질서를 주는 힘이 개입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백질만 해도 이렇게 현기증 나게 엄청나게 질소가 투입돼야 되는데 단백질 안에는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DNA라고 하죠.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들을 계속 똑같은 형태의 단백질로 계속 복사하고 만들어내고 단백질 세포마다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걸 계속 재생시키는 거죠. 똑같은 걸 계속 복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전자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티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ATGC로 저는 있는데 요게 사다리 모양으로 AT는 요거 두 가지는 두 가지만 결합해요. AT와 CG는 이 두 가지만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TA가 되든지 AT가 되든지 또는 CG가 되든지 GC가 되든지 AT, TA 뭐 이렇게 GC, CG 이런 식으로 생체의 정보를 암호화하는 거죠. 코드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체에 관한 정보를 DNA에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런 생명 전달 프로그래밍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이 책도 이게 한글 알파벳을 내가 훅 뿌렸더니 태풍이 불어서 이게 책 한 권이 됐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가 그냥 자기들이 막 결합하더니 정보 프로그래밍이 됐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유전자 구조는 사실 컴퓨터보다 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고 더 아주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 구조입니다.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는 염색사 이렇게 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이 두 가지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유전자 정보들이 끼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돌돌돌돌 말려서 X자 형태로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세포 하나하나마다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또 우리가 생명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저 유전 정보 때문에. 그래서 이 화학 진화설, 화학적으로 저런 일이 자연 발생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1950년대에 유리 밀러라는 사람들이 원시 지구 상태를 이렇게 하고서 끓는 물을 가열해 가지고 기체화시키고 여기 메탄 뭐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을 넣고 물과 수소를 넣고 여기 고압전류를 해서 방전을 일으켜 가지고 냉각시켜서 유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아미노산 같은 걸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만들긴 만들었어요. 열세종인가를. 근데 이 실험은 이제 더 이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유의미가 있는 생명체에 적합한 알파벳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멋대로 생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벳가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단백질 구조화,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 구조화를 이루지도 않는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은 이제 고전 실험이고
더 이상 성공한 실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런 실험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유전자,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할 때 유전자가 발견되고 유전자 지도도 이제 2000년대에 아마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이제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3억 개의 염색체 유전자 정보를 다 밝혀내서 어떤 유전자는 뭐에 관여하고 뭐 알 수 없는 것도 많지만 하여튼간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다 이제 밝혀내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유전자 지도를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유전 성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구나.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게 돼요. 성격이 그런 거. 여러분 매운 거 잘 먹어요? 매운 걸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내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한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방랑벽이 있어요? 방랑벽이 있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다 유전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물질론자들은. 근데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게 유전자가 쌍둥이인데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암에 걸리고 한 사람은 건강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아세틸기, 메틸기라고 그래요. 이게 탄소 성분이에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탄소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성분인데, 얘네들이 여기 아세틸이 여기 탁 붙으면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유전자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딱 떨어지면 유전자가 꺼지면서 작동을 안 해요. 지금 우리도 저기 스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스위치가 여러 개죠. 근데 우리 유전자에는 2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메틸기랑 아세틸기랑. 아세틸기가 딱 붙으면 꺼져요. 근데 아세틸기가 딱 떨어지면 켜져요. 그러니까 얘는 온오프가 약간 다른 거죠. 얘는 붙어야 켜지는데 얘는 떨어져야 켜지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우리 유전자가 어떤 게 발현되도록 꺼지게 만들기도 하고 켜지게 만들기도 하는데, 얘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시키냐는 거예요. 얘는 정보도 없어요. 얘는 그냥 화학물이에요. 화학물인데 우리 유전자 안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게 스위치예요. 근데 저희 스위치를 누가 켜고 누가 끄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ghost in your gene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유전자 안에 유령이 살고 있다.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원인을 과학자들이 밝혀내는데 그거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좋은 쪽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거는 후천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유전자가 나쁜 그 유전이 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좋은 유전자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내 물질이 유전자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유전자 결정론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쓰시면서 살으셔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마음을 쓰셔야 되고요. 항상 밝게 이렇게 사셔야 되고요. 하느님을 믿고 희망차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유전자가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스위치가 좋은 스위치만 계속 켜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면 나쁜 유전자들이 탁탁 켜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유전자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죠.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요. 생명을 이제 여기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인공지능의 세계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 그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걸 도체라고 하고 전기가 안 통하는 걸 부도체라고 해요. 근데 반도체는 뭐예요? 반인 거죠, 말로.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뭐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안 통하면 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0과 1로 반도체로
이진법으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것을 논리적 연산으로 출력하는 거죠. 이게 컴퓨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과 1의 이진법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변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언어들은 알파벳의 십진법으로 그게 대입이 돼 있어요. A는 1, 뭐 B는 2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숫자화 할 수 있다고요. 한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억은 뭐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십진법으로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십진법으로 바꾼 거를 다시 이진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나 글을 다 컴퓨터에 입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입력된 것을 논리적으로 연산해서 결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요즘 이제 AI 시대에 딥 러닝을 할 수 있게 되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만 갖춰주면, 데이터만 제공이 되면 얘가 스스로 학습해서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모든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여러분의 모든 심리적인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수집만 되면 인공지능은 사람 흉내를 내요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 흉내를 내는가 못 내는가를 실험하는 게 있어요. 튜링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전화를 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해요. 근데 내가 인공지능인지를 몰랐어.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뭐 시리가 있거나 S보이스가 있거나 다 있잖아요. 얘네들이랑 누가 그걸 켜놨어. 내가 전화를 했는데 걔가 받은 거야. 뭐 시리가 받았어요. 근데 다 통화를 했는데 얘가 내가 시리인지를 몰랐어. 똑같아, 인간이랑 대화하는 게. 그러면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고 이제 판정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미래학자들은 그 시대를 2045년으로 봐요. 앞으로 몇 년 남았죠? 25년이 남았어요. 그때가 되면 개별 인공지능이 아니라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능이, 인공지능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거의 전부 다 실업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 계신 분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 뭐. 앞으로 20년 후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되지. 다 인공지능이 다 대체 가능한 시대가 와요. 헐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이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연애 편지 대필해 주는 일인데 자기 아내랑은 대화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아내랑 이혼했어요. 그러다가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하고 연애 감정에 빠져요. 너무 자기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어떻게 잘 통해요?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다고요. 어떤 취향인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검색하는지, 어디에서 쇼핑하는지, 어느 위치로 이동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인공지능은. 구글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관한 데이터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여러분에게 적합한 인공지능을 여러분에게 이제 무슨 광고 선전이나 뭐나 여러분의 적합한 광고 선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지다가 한 번은 인공지능 그 서버가 다운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멘붕에 빠져요. 왜냐면 연애 감정이 잔뜩 빠져 있는데 안 되잖아요. 사만다라고 이름 붙였는데 사만다를 애타게 찾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만다는 인공지능이어서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클라이언트, 고객과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얘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사랑은 아닌 거예요. 얘는 그냥 모방하는 거죠, 인간을. 모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은 모방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은 모방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은 애인이 사용하던 SNS 계정을 인공지능 회사에 넘겨서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로 계속 계정을 유지시켜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을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흉내내는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그 사람을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기계의 몸에 주입시켜요. 업데이트 시켜요. 그래서 출고해요. 집안에 데려와. 똑같아. 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복제 가능하다고요.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없어도 생산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없어도 뭐 전혀 세상이 굴러가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뭐 하면서 사실 거예요? 네?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네. 인공지능과 가상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을 겪을 사람도 생기게 되겠죠. 오늘 미래 세대에. 지금도 다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그 거리를 걸으면 10중 8, 9명은 다 이렇게 하면서 걷잖아요. 다 이렇게. 어디 전철 안에 타면 다 이러고 있잖아요. 현실이 아니라 어때 사이버 세계에 접속하고 있는 거죠. 다. 근데 미래 세계가 되면 이 사이버 세계가 증강 현실이 되거나 가상 현실이 되는 거죠. 충분히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 세계 같은 그런 세계가 펼쳐져서 그냥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할래, 인공지능이랑 할래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문학, 카톨릭 인문학에서 계속 말해오는 건 인간은 영적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의 심리적이고 여러분의 물질적인 것은 기계로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지만 여러분의 영성은 그럴 수 영적인 그 특성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선을 긋는 거죠. 그게 카톨릭 신자들이 신앙인들이 양도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거죠. 인공지능이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게 선화두에서 나오는 거죠. 부모님에게서 네가 나기 전에, 부모 미생 전에 본래 너는 누구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는 이런 질문이 너 데이터가 없고 네가 논리 연산 프로그램이 없으면 너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너에게 데이터가 없고 네가 논리 연산 프로그램이 없어. 그럼 넌 누구야? 라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부모 미생 전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셔요?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인공지능처럼 논리적으로 뭘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성이 있다고요. 그 이성이 파악한 오감 정보가 있어요. 데이터죠. 여러분도 인공지능하고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 연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근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뭐만 남을까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건드려주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해온 거예요. 일과서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기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정립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영이시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립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사랑을 받는 충만한 은총을 받는 존재로서 내가 나 자신을 정립시킬 수 있고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은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영역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해도 내가 그걸 모든 걸 맡길 수는 있어도 이것만은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그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마데움.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바꿔디스라고 해요. 아마데움 바꿔디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대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인간답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든 것 위해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든 돈을 벌든 일을 하든 쉬든 놀러 가든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고 그걸 하면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고요. 네.